대학을 졸업하고 친구와 동업으로 보안 설치 사업을 시작했는데 마침 사회 분위기를 잘 타서 업계에서 꽤나 자리 잡게 되었죠. 물론 처음 시작할 땐 거래처를 만드느라 많이 힘들었습니다. 졸업을 막 하고 사회 경험도 전무한 상태로 뛰어든 거라 사업이란 것에 무지하기도 했고요. 여러 번 폐업 위기까지 갔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달렸더니 하늘도 도와주더군요. 어느 중소기업과 거래를 트게 되었는데 그게 불씨가 되어서 그 뒤로 승승장구했지요. 동업하는 친구와 직원 1명. 이렇게 3명이서 시작된 사무실엔 어느새 60명의 직원이 생겨서 건물 하나를 통째로 빌려서 사용할 정도로 규모가 커졌습니다. 사업을 키우느라 연애는 늘 뒷전이었는데 집에서 걱정을 많이 하셨죠. 장우야, 일도 좋지만 여자도 만나보고 그래. 결혼도 다 때가 있는 거야. 맨날 그렇게 컴퓨터만 붙들고 있으니 여자가 생기니. 엄마, 걱정 마세요. 저 성공하면 여자는 알아서 붙어요. 지금은 회사를 키우는데 더 집중할래요. 물 들어올 때 노져야 한다고 잘 될 때 자리 잡아놔야죠. 엄마와 누나가 참한 아가씨로 선자리까지 봐준다는 걸 죄다 만류했죠. 여자랑 연애 한번 제대로 해본 적은 없지만 그렇다고 중매로 여자를 만나고 싶진 않았거든요. 부모님은 제가 연애를 제대로 못하는 건 사업 때문이라고 생각하시지만 동업하는 친구는 그 와중에도 연애를 잘했어요. 같이 사업 시작하고 갈아치운 여친만 해도 여럿이었거든요. 현준이, 너는 참 능력자다, 능력자야. 이렇게 바쁜데 연애할 시간이 어디서 생기냐? 장우, 네가 순둥이인 거야. 연애는 말이다, 시간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야. 시간을 내서 하는 거지. 내가 예쁜 애 하나 소개해줄까? 우리 지수한테 얘기하면 바로 섭외해줄걸? 에이, 아니야. 뭐 이따 보면 생기겠지. 집신도 짝이 있다고 운명 같은 여자가 나타날 거야. 운명은 무슨? 그런 거 없어, 임마. 보기와 다르게 낭만 찾는다고 현실감 떨어진다며 면박을 줬지만 저는 그냥 그런 여자가 나타날 거라고 믿고 싶었어요. 진짜 제가 쑥맥이어서 그런 생각을 한 거겠지만요. 하루 종일 일에 치이다가 퇴근할 때쯤 애인을 만나러 간다고 신나서 가는 친구를 보면 좀 씁쓸하긴 했습니다. 옆구리가 시리기도 했고요. 회사가 자리 잡고 마음에 여유가 생기니 더더욱 그랬죠. 그래서 슬며시 친구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현준아, 저기 있잖아. 지수씨 친구 많아? 친구야, 많지. 후배도 많고. 왜? 소개시켜줘? 눈치 빠른 친구가 바로 전곡을 찔러 물어보길래 슬그머니 부탁을 했습니다. 나이 30 먹도록 연애 한번 못 해봤으니 은근히 애가 타기도 했고요. 우선은 친구가 술자리에서 여러 여자들을 한번 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마련된 술자리. 늘 일이 끝나면 집으로 가기 일쑤였는데 약속 장소로 가는 그 길이 낯설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친구와 함께 어느 술집으로 들어서니 이미 친구의 여친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아, 오빠, 여기! 벌써 와 있었어? 우리가 늦었네. 장우 오빠 오랜만이에요. 여긴 제 친구랑 후배예요. 애들아, 인사해. 우리 오빠랑 같이 동업하는 이장우 씨. 친구의 여친 외에 다른 여자 3명이 있었습니다.
오늘 친구가 여친이랑 기념일이라고 축하의 의미로 다들 모인 거였죠. 3명의 여자들과 인사를 나누며 얼굴을 마주쳤는데 다들 미인이었어요. 그렇게 사적인 자리가 오랜만이라 저는 어색했고요. 하지만 그 어색함도 잠시, 술잔이 몇 번 오가고 나니 은근히 취기가 올라와서 저도 자연스럽게 무리에 끼이기 시작했어요. 우리 장우 어때? 잘생겼지?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분은 모쏠이시다? 정말이요? 우와, 이렇게 훈남을 여태 가만뒀다고요? 에이, 설마. 설마 아니야. 진짜야. 오늘 너네가 이 자식 한번 꼬셔봐. 오, 그럼 작업 한번 들어가봐요. 3명의 여자 중에 유독 눈에 띄는 여자가 있었어요. 후배라고 소개받았던 사람이었는데 저와 나이 차이가 8살이나 차이가 났어요. 나이 차가 많아서 어린애다 라고 생각했는데 저를 보며 슬며시 눈웃음 짓는 얼굴이 얼마나 예쁘던지. 어쩌면 저는 그날 그녀에게 홀딱 반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콩깍지 때문에 제대로 판단을 못했던 거죠. 눈웃음이 예쁜 그녀와 자주 눈이 마주쳤어요. 어느덧 정신을 차리니 그녀와 나란히 앉아있더군요. 둘이서만 논다고 친구들이 어찌나 핀잔을 주던지 그녀와 단둘이 있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녀와 둘이 나와서 조용한 선술집에서 한 잔 더 했죠. 우리 둘은 나이차가 많았는데도 얘기가 잘 통했어요. 제가 하는 얘기를 묵묵히 들어주며 가끔 웃어주기도 하는 그녀에게 저는 완전히 빠져버렸죠. 저는 그 다음날 바로 애프터 신청을 했고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너무 빨랐고 행복했어요. 늦게 배운 도둑질이 밤새는 줄 모른다고 했던가요? 제가 딱 그랬습니다. 매일 그녀에게 선물 공세를 했고 우리는 사귀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8살이나 어린 그녀와 연인이 된 저를 친구가 놀렸어요. 뭐야, 그냥 애들 어떤지 한번 보랬더니 벌써 사귀냐? 그동안 이 끼를 어찌 참으셨대? 그것도 8살이나 어린 애를. 장우 완전 선수네, 선수. 어쨌든 첫 연애 축하한다. 그래, 덕분이다. 고마워. 그렇게 시작된 저의 연애는 한마디로 불 같았습니다. 일할 때도 집에서 쉴 때도 밥 먹을 때도 어디든 그녀가 생각났어요. 제가 그녀에게 홀딱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니까 친구가 걱정스레 한마디 했죠. 장우야, 너 걔랑 결혼 생각하고 그런 거 아니지? 그냥 가볍게 연애만 하고 말어. 걔 결혼할 정도는 아니야. 무슨 소리야. 결혼할 정도는 아니라니. 만나다 보면 결혼할 수도 있지. 너 우리 아영이 그렇게 말하지 마. 야, 너랑 8살 차이 나는 거 잊지 마. 지수한테 들어보니까 그냥 딱 철없는 막내라고 하더만. 너 지금은 콩깍지가 씌어서 모르지 나중 되면 뒤통수 맞을 수도 있어. 됐고, 그런 말 하려면 더 이상 말하지 마. 아영이 정말 좋은 애야. 너랑 지수씨가 잘못 알고 있는 거라고. 임마, 결혼은 현실이야. 그녀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늘어놓는 친구 녀석이 정말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면 처음부터 소개를 시켜주지 말던가. 이미 사랑하는 마음이 커져버렸기에
친구의 충고는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그녀와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안 되겠더라고요. 밤마다 헤어지는 것도 너무 싫었고 그녀가 혹시나 다른 사람을 만날까봐 도장이라도 찍어두고 싶었거든요. 저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준비해 청혼을 했습니다. 그녀도 제 청혼을 흔쾌히 받아주었죠. 그렇게 결혼을 약속하고 저희 부모님께 그녀를 소개했습니다. 그래, 우리 장우랑 만난 지 얼마 안 됐죠? 네, 이제 6개월 되었습니다. 아가씨, 나이도 아직 어린데 우리 장우랑 이렇게 결혼해도 아쉽지 않겠어요? 그럼요, 저는 괜찮습니다. 얼른 오빠랑 결혼하고 싶어요. 부모님은 나이차가 나는 게 아무래도 맘에 걸리신 모양이었어요. 게다가 만난 지 1년도 안 돼서 결혼하겠다고 하니 너무 급하게 결혼하는 것 같다며 저한테도 좀 더 사귀다가 결혼하라고 하셨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기다리고 싶지 않았어요. 단호한 저를 보고 부모님도 제 결정을 받아들이시기로 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뭐에 홀린 사람 같았죠. 그렇게 우리는 만난 지 10개월 만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저를 향해 걸어오는 그녀를 봤을 때 정말 행복했었는데, 우주를 가진 것 마냥 벅차고 기뻤는데 곧 닥칠 비극은 꿈에도 생각 못하고 그렇게 행복해했습니다. 결혼식을 잘 마치고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본가에 찾아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부모님과 누나 가족은 새로 들어온 그 사람을 기쁘게 맞아주었죠. 그 사람도 생글생글 웃으며 잘 어울리려고 노력했고요. 저녁에 누나네가 돌아가고 그 다음날 여독이 제대로 풀리지 않아 피곤했던 저는 늦게까지 잤습니다. 그 사람도 저와 함께 늦잠을 잤죠. 일어나 거실로 나가보니 시계는 11시를 가리키고 부모님은 이미 아침 식사를 마치신 후였죠. 어머니가 차려주시는 점심을 먹고 그 사람과 거실에서 TV를 보며 쉬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뭔가 할 말이 있으신 눈치였지만 별 말씀을 안 꺼내셨고 그렇게 저녁까지 잘 먹고 집으로 돌아왔죠. 신혼여행에 양가 방문까지 하고 돌아오니 둘 다 너무 피곤했어요. 다음날 출근할 때도 잠든 그 사람이 깰까봐 조용히 조심히 출근했죠. 한창 일하고 있는데 누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장우야, 신혼여행 다녀와서 피곤하지? 올케는 좀 어때? 나는 괜찮아. 근데 아영이가 좀 피곤한가 봐. 아침에도 깰까봐 조용히 나왔어. 출근하는데 일어나지 않았어? 나 출근하는데 뭐 일어나야 하나? 좀 더 자도 되지. 너 어제도 아침, 점심, 저녁 다 엄마가 차리셨다며. 올케 설거지도 안 했다고 하고. 그랬지. 너라도 좀 하지 그랬어. 아무리 그래도 엄마가 다 준비하시고 정리도 다 하시고 같이 하는 신용이라도 해야지. 다음엔 그러지 마라. 알았어, 누나. 내가 생각이 짧았어. 결혼하면 그 사람과 같은 집에 사니 행복하기만 할 줄 알았는데 아침부터 한 소리 들으니 기분이 별로였죠. 앞으로 차차 맞춰가면 되겠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처음부터 맞춰갈 생각 같은 건 없었습니다. 이번 주 제사 있어. 알지?
미리 혼자 가 있기 힘드니까 저녁에 나 퇴근하고 같이 가자. 저녁에 가면 또 제사상 차리고 설거지도 해야 하잖아. 어머님께 나 몸이 안 좋다고 하고 자기 혼자 가면 안 돼? 응? 아영이가 어려운 자리인 건 아는데 우리 자식으로서 도리는 해야지. 제사 음식 다 만드는 것도 아니고 제사 지낼 때만 가서 도와드리고 오자. 응? 나 내일 어제에서 설거지하면 안 되는데. 알았어. 겨우 달래서 가긴 갔지만 멀뚱히 한쪽에 서 있기만 하고 도통 어머니를 도울 생각을 하지 않았죠. 답답해서 어머니가 일을 시키면 그것만 딱 하곤 또 마냥 서 있기만 했어요. 결국 어머니도 더 이상 일을 시키지 않으셨죠. 그것을 보면서 저는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집안일 시키려고 결혼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도리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은 결혼 전처럼 그렇게 살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아영이가 아직 일이 미숙해서. 아니다. 세아가도 아직은 낯설어서 그렇지 뭐. 너는 집에서 밥은 잘 먹고 지내지? 그럼요. 아영이가 잘해줘요. 걱정 마세요. 어머니께 그렇게 말씀은 드렸지만 저희 집 냉장고는 늘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결혼 이후로 늘 외식하거나 배달 음식을 먹었거든요. 결혼을 하고 얼마 안 돼서 그 사람은 오빠, 나 음식 해본 적 없는데 오빠가 음식 해주면 안 돼? 그럼 요새 배달도 잘 돼 있잖아. 안 되면 나가서 사 먹으면 되고 걱정하지 마. 이렇게 시작된 외식은 결혼한 지 몇 개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사 먹는 음식이 물려서 집에서 만들어 먹자고 하면 나 요리 못한다고 했잖아. 오빠가 직접 해 먹어. 휙 토라져서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그 사람을 보며 결국 저는 라면을 끓여서 한 끼 때워버렸죠. 밥 해먹기 힘들다고 어머니가 밑반찬이라고 만들어 오시면 집에 있으면서도 없는 척하며 어머니와 대면할 상황을 피해버렸어요. 퇴근하면서 집 현관밖에 두고 가신 어머니의 반찬통을 보면서 그 사람에게 화가 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아영아, 꼭 이렇게 해야 해? 어머니 오시면 들어오시게 해야지. 이렇게 들고 오신 거 그냥 밖에 두고 가시게 하면 어떡하니? 미리 전화하시고 오셔야지. 아까 나 밖에 있었단 말이야. 뭐 내가 맨날 집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해? 대화가 되지를 않았어요. 우리 이씨 집안에 섞여들 마음 자체가 없어 보였죠. 오로지 그 사람은 제 돈을 보고 결혼한 것 같았습니다. 아영아, 카드값 이거 뭐야? 아, 명세서 나왔어? 이번에 신상백 하나 샀거든. 그래서 좀 많이 나왔지? 가방 또 산 거야? 지난달에도 샀잖아. 그거랑 이거랑 스타일이 다르단 말이야. 오빠는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도 매달 카드값이 800이 넘게 나오면 어떡해. 뭐야, 나 좋다고 결혼하자 할 땐 언제고 이젠 내가 싫어진 거야? 그런 말이 아니잖아. 몰라. 제가 좋아서 사랑해서 미칠 것 같아 결혼하자고 한 거 맞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녀를 감당하기가 버거워지고 있었죠. 어느 날 누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 엄마 생신 있는 거 알지? 이번엔 올케 무슨 일 있어도 꼭 데려와. 이렇게 살 거면 도대체 결혼은 왜 한 거야?
알았어, 누나. 엄마 생신인데 당연히 가야지. 갈 거야. 너네 애기 소식은 아직이니? 아직 말이 없네. 올케 혹시 피임하는 거 아니니? 에이, 아니야. 그 사람도 아기 얼마나 기다리는데. 그건 아니야. 아이가 생기면 철이 들까 싶기도 하고, 저도 나이가 있으니 얼른 아이가 생기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도 아이가 안 생긴다고 속상해하고 있기에 별 내색 안 하고 있었죠. 몇 달 더 기다려보고 소식이 없으면 병원에라도 데려가야 하나 싶었어요. 저녁에 퇴근을 하고 이번 주에 있을 엄마 생신 얘기를 꺼냈죠. 이번 주 엄마 생신이 있어. 알고 있지? 알고 있지. 그날 본가 갈 거니까 그리 알고 있어. 근데 나 그날 코 수술 잡아놨는데. 뭐? 코 수술? 그게 무슨 소리야? 저번에 얘기했잖아. 코 수술하고 싶다고. 오빠도 하라며. 야, 그건 수술 미뤄. 이번 주는 가야 해. 안 돼. 이 선생님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겨우 예약한 거란 말이야. 5개월을 기다렸는데 나 이거 꼭 해야 해.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결혼하고 첫 시어머니 생신날 며느리가 코 성형한다고 빠진다니요. 아무리 어리고 철이 없어도 그렇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싶었어요. 저는 정말 결혼은 현실이구나 라고 매일매일 느끼고 있었어요. 둘이 좋아서 둘이 사랑해서 하는 게 결혼이 아니구나. 결혼 전에 저희 결혼을 말렸던 친구 커플과 부모님들이 한 말들이 생각나면서 갈수록 아내에 대한 실망이 커져갔습니다. 변명 같지만 정말 이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그냥 어린아이랑 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런 결혼 생활을 꿈꾸었던 것이 아닌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정말 제가 콩깍지가 제대로 씌어서 그랬던 건지, 너무나 사랑스러웠던 아내와 싸우는 일이 잦아질 때마다 너무 속이 상했죠. 아영아,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장인 장모님께 한번 여쭤봐. 지금 이 상황이 맞는 건지. 지금 여기서 우리 엄마 아빠 이야기가 왜 나와? 아니, 여쭤보라고. 내가 이상한 건지 네가 이상한 건지. 우리 결혼하고 처음 맞는 엄마 생신이야.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가 그날 코 수술한다는 게 말이 되니? 말이 안 될 건 뭐야? 코 수술은 한 번밖에 없지만 어머님 생신은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앞으로 평생 있잖아. 이럴 거면 왜 나한테 결혼하자고 한 거야? 나 행복하게 해주겠다며?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준다며? 아니, 아영아. 됐어. 코 수술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아내는 소리를 지르고는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정말 한숨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렇게 주말이 왔고 어머니의 생신날, 예약해둔 한정식 집에서 가족들이 다 같이 식사를 하는데 아내는 코 수술 못한 걸로 여전히 심통이 나 있는 얼굴로 밥을 깨작깨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올케 어디 아파? 얼굴이 영 안 좋네? 아니에요. 몸살기가 좀 있어서. 올케 몸 관리 좀 해야겠어. 늘 볼 때마다 아픈 것 같네. 누나가 뼈 있는 말을 날렸고 어머니께서 누나의 옆구리를 푹 찔렀습니다. 아가, 보약이라도 한 채 지어주리. 아니에요, 어머님. 이 사람 건강해요. 걱정 마세요, 엄마. 그래,
이제 너네도 임신 준비해야지. 장우 나이도 있는데. 아내가 아무 말 없이 저를 쳐다보았어요. 아내는 시댁에 갈 때마다 임신 이야기가 나오는 게 불편하다고 했습니다. 자기 나이 이제 25살인데 벌써 아이를 낳으라는 거냐면서 자신은 자기 인생을 좀 더 즐기고 싶다고 했죠. 어린 아내를 맞은 제가 감당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 부분을 이해해 주었고 1년 뒤에 천천히 준비하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우리가 다 알아서 해요. 아영이 체하겠다. 중간에서 제가 대화를 바꿨고 누나는 그것이 계속 못마땅한 표정이었어요. 식사를 다 하고 제가 계산을 하는데 누나가 뒤에 와서는 어떻게 며느리가 들어오고 첫 생신인데 며느리가 지어준 밥 한 끼를 못 얻어먹어보니? 라고 비꼬았어요. 누나, 나도 바쁘고 아영이도 컨디션이 안 좋아서. 너 그렇게 마누라 끼고 돌다가 평생 그렇게 휘둘리며 살아. 얘, 정신 차려. 누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쩌겠어요. 저만 믿고 시집 온 어린 아내인데 제가 감쌀 수밖에요. 그날 저녁 아영아, 오늘 고생했어. 됐어. 난 결혼이 이런 건 줄 몰랐어. 그게 또 무슨 소리야. 그렇잖아. 내 삶은 하나도 없잖아. 전부 오빠 아니면 시댁, 오빠 아니면 시댁. 거기에 다 맞춰야 하잖아. 결혼하면 다들 이 정도는 하고 살아. 그렇다고 너가 안 누리고 사는 건 또 뭐야. 다달이 네가 쓰는 카드값이 얼만 줄이나 알아? 결국 저도 말이 그렇게 나가버렸어요. 또 카드값 이야기야? 더러워서 못 쓰겠네. 나도 일할게 그럼. 그런 말이 아니잖아. 최소한 결혼한 아내가 집에서 할도리는 하라는 거야. 저희는 결혼 후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웠습니다.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결혼하고 1년은 정말 피 터지게 싸운다고 하더군요. 저도 그런 건 줄만 알았어요. 그래서 참으려고 애썼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서로 맞춰질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서로가 다른 환경에서 몇십 년을 살다가 하나가 된 건데 부딪히는 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아내의 저런 태도는 점점 저를 지치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더욱 아내에게 실망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저희 집안에 저희 아버지가 장손이시라 제사가 많았는데 아내가 갑자기 자기는 교회를 다니니 제사를 가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아내가 종교가 없었는데 제사에 가기 싫다는 이유로 갑자기 교회를 다닌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저희 집에서는 한바탕 난리가 났고 저 또한 너무 화가 나서 아영아, 이건 아니지. 제사 가기 싫어서 교회를 가겠다니. 너 교회 다니지도 않잖아. 이제부터 다닐 거야. 오빠 내가 죽은 사람 상차리러 결혼한 줄 알아? 뭐라고? 나한테 그런 거 강요하지 마. 왜 내 종교까지 간섭하는 건데? 아내는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았고 이 소식을 들은 누나가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옳게 얘기 좀 해. 제사를 안 오겠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형님, 저 개종했어요. 제사 못 가요. 옳게 내가 어리다 많이 넘어가지고 이해하려고 했는데 철이 없어도 어떻게 이렇게 없어? 옳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면 결혼은 왜 한 거야? 서로 맞출 거 맞춰야 할 거 아니야.
저는 이러려고 결혼한 거 아닌데요. 그럼 형님은 저희가 이혼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뭐라고? 누나는 자신보다 12살이나 어린 아내의 맹랑한 태도에 혀를 찾고 저는 겨우 누나를 달래어 집으로 보냈습니다. 정말이지 아내는 제가 감당하기에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았죠. 아내는 일주일을 식음을 전폐하며 항이 아닌 항의를 했고 그 바람에 저는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고 말았어요. 재산은 저 혼자 가는 걸로 했죠. 이야기가 그렇게 되자 그제서야 못 이기는 척 밥을 먹는 아내. 이대로 괜찮은 건지 정말 하루하루가 근심만 늘어갔어요. 며칠 후 아내가 저녁에 친구들과 모임이 있다면서 좀 늦을 거라고 하더군요. 요 며칠 아내와 냉전 중이었기에 저는 아내에게 기분 전환할 겸 잘 다녀오라고, 그리고 친구들과 먹은 건 자기가 내라면서 아내의 위신을 세워주었어요. 정말? 내가 계산해도 돼? 그럼 남편이 그 정도는 해줘야지. 아내는 입이 귀에 걸려서는 폴짝폴짝 뛰었습니다. 정말 어린아이가 따로 없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내가 철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참 순수하고 사랑스럽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미쳤었죠. 지금 생각하면 헛웃음만 나네요. 그날 저녁 새벽 1시가 되도록 아내가 집에 오지 않아 걱정을 하고 있는 와중에 친구 녀석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 시간에 웬일이야? 장우야, 뭐하냐? 친구는 술에 취한 듯 했고 주변은 시끄럽더군요. 아, 혹시나 해서 전화했는데 나 지금 클럽인데 재수씨 본 것 같아서. 우리 아영이? 혹시 너 알고 있나 해서. 알고 있어. 오늘 친구들 모임이라고 했거든. 모임? 어떤 남자랑 둘이서 왔던데? 내가 이런 말하기 좀 그런데 둘이서 아주 착 붙어서는 그냥 친구 사이는 아닌 것 같아. 친구의 말을 듣는데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더군요. 거기 어디야? 여기? 강남인데. 장우야, 재수씨 그 남자랑 나간다. 끊어봐. 저는 안절부절 친구의 전화만 기다렸고 도저히 안 돼요. 무작정 차를 끌고 친구가 말한 클럽으로 갔습니다. 가는 도중에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장우야, 바로 따라 나왔는데 둘이서 클럽 앞에서 한참 이야기하더니 택시 타고 가버렸어. 아, 그래? 그래. 신경 써줘서 고맙다. 어린 와이프 만나서 고생 많다, 야. 잘 얘기해봐. 그래, 연락할게. 친구한테 쪽팔리기도 하고 도대체 그 남자는 누군지 온갖 이상한 생각이 다 들면서 저는 다시 집으로 차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집 앞에서 아내가 돌아오길 기다렸죠. 1시간이 지나도 아내는 보이질 않았고 제 전화는 받지도 않았습니다. 점점 화가 나다가 또 걱정도 되었다가 감정을 주체할 수 없을 때쯤 아내의 모습이 보였어요. 택시에서 내려 몸도 못 가눌 정도로 비틀비틀거리는 아내는 몸에 딱 붙는 아주 짧은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정말 눈이 돌겠더군요. 이하영! 오빠!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몇 시인 줄 알아?
그때 시간이 새벽 4시였습니다.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나더군요. 아, 미안. 밖에서 나 기다린 거야? 미안해. 아내는 얼렁뚱땅 애교로 넘어가려고 하는 것을 저는 아내의 어깨를 잡고 유부녀가 지금 이 시간까지 뭐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그리고 이 꼴은 또 뭐야? 아, 뭐야. 꼰대 아저씨야? 오늘 친구들 모임 있다고 했잖아. 친구들 모임? 너 클럽 갔더라? 그래, 갔다 왜? 클럽 간 게 잘못됐어? 뭐라고? 길거리에서 싸울 수 없어서 저는 일단 아내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이야기하기도 싫다면서 그대로 방에 들어가서 뻗어버렸고 저는 그날 새벽 잠 한숨 못 자고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주말 아침 아내는 오후 1시가 되어서는 화장도 지우지 못한 모습으로 거실로 나왔어요. 너 이리 와서 앉아봐. 아, 왜? 어제 누구랑 뭐 했어? 말했잖아. 친구들 모임이라고. 내 친구가 클럽에서 너 봤대. 어떤 남자랑 둘이서 왔다고 하던데? 2차에서 헤어지고 친구랑 3차로 클럽 갔어. 그게 왜? 그게 왜? 유부녀가 남자랑 둘이서 그 시간에 클럽 간 게 정상이야? 아, 오빠 정말 왜 그래? 우린 다 그렇게 놀아. 오빠들이 술 먹고 기분 좋아서 노래방 가듯이 우린 클럽 간다고. 클럽이 뭐가 나쁜 곳이야? 아영아, 제발 정신 좀 차려. 넌 결혼한 여자야. 어떻게 결혼 전에 하던 걸 그대로 다 하려고 해? 이러려고 나한테 결혼하자고 한 거야? 난 이렇게는 못 살아. 못 산다고. 아내는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사람 미치겠더군요. 무슨 사춘기 딸의 방황을 잡는 아빠의 심정이었어요. 이건 정말 사람 사는 게 아니었어요. 너무나 다른 사고방식을 가진 아내. 그냥 철이 없다, 어리다루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1년 동안 아내와 안 싸운 날이 거의 없을 정도로 저희는 매일이 전쟁이었어요. 아내는 유흥과 쇼핑, 사치에 빠져 살았고 저는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아내에게 임신 준비를 하지 않을 거면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임신을 하면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의 완강한 태도에 아내가 좀 놀란 듯 했지만 예상대로 아내는 수긍할 수 없다며 자신은 아직 좀 더 놀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이혼을 준비했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아내의 휴대폰에서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보고 말았습니다. 늘 잠금을 해놓는 아내의 핸드폰이 그날따라 열려 있었기에 남의 폰을 보는 것은 잘못된 건 줄을 알지만 그래도 확인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어요. 도대체 밖에서 뭐하고 돌아다니는지, 앨범에 들어가니 클럽, 술집 등 온갖 유흥이 난무한 곳에서 찍은 사진들이 한가득이었고 아내는 매일을 파티처럼 친구들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한 남성과 커플처럼 찍은 사진들이 많았는데 사진을 계속 넘기다가 저는 경악하고 말았어요. 그 남자가 아내 볼에 뽀뽀를 하는 사진을 본 겁니다. 이건 아무리 친구 사이라도 선을 넘은 행동이었고 그 남자의 무릎 위에 아내가 앉아서 찍은 사진들도 있었습니다. 어느 누가 봐도 연인 같은 사진이었고 저는 정말 손이 덜덜 떨렸어요. 제가 본 게 도대체 무엇인지, 아내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메시지함을 들어가 보니 더 과관이더군요. 범이라고 저장된 그 남자와 주고받은 메시지에는
온갖 음담패설과 사랑 이야기들이 넘쳐났고 서로의 셀카, 심지어 속옷을 입고 보낸 셀카도 있었어요. 저는 배신감에 치를 떨었고 1년 동안 저를 속이며 이 불륜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두 놈들을 싸잡아 죽이고 싶었죠. 주고받은 메시지에는 제 돈으로 둘이서 쇼핑을 하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고 당일 여행을 다녀오는 등등 둘의 데이트 비용으로 제 돈을 쓰고 있었습니다. 돈 많은 저와 결혼해서 둘의 불륜 경비로 제 돈을 쓰는 것도 모자라서 둘의 대화 속에는 저와 이혼하고 위자료를 챙기자는 개소리까지 있더군요. 피가 거꾸로 쏟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내용을 제 이메일로 내보내게 하고 앨범의 사진들도 다 옮겨놓았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준비했죠. 그동안 제 카드 쓴 것들 다 청구하고 받아내고 싶었지만 그건 승소하기가 힘들다 하여 이혼 결격 사유가 있는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어요. 제가 이혼을 준비하는 석 달 동안 아내는 물 만난 고기처럼 외박까지 하며 아무것도 모른 채 놀러 다닌다고 바쁘더군요. 거기에 대해 일체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이혼 서류 던지는 그날만 기다리며 참고 또 참았습니다. 석 달 뒤 서류 준비가 끝나고 저는 아내를 처가댁으로 불렀습니다. 장인 장모가 무슨 일인가 싶어 저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아내와 불륜남의 사진을 내밀었고 그것을 본 장인 장모가 귀함을 하며 아내의 등짝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결혼생활 1년 동안 아내가 사용한 카드 내역을 뽑아서 보여드렸죠. 잡다한 것 빼고도 그 금액만 8천만 원이었습니다. 저도 뽑아놓고 보니 기절할 노릇이었어요. 장모가 뒷목을 잡으며 너 미쳤어? 도대체 이게 다 뭐야? 아니, 그게 아니고 범인은 정리하려고 했어. 근데 오빠가 이걸 어떻게... 내 폰 해킹한 거야?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폰을 해킹했다며 불법이라고 소리 지르는 아내를 보고 있자니 내가 무엇에 속아 이런 여자와 결혼했나 싶은 것이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이서방, 내가 미안하네.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어. 이서방, 이번 한 번만 용서해주게. 진짜 내가 이렇게 빌겠네. 장모가 저에게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했고 그제서야 아내는 울면서 오빠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당장 정리할게. 아니, 이미 늦었어. 난 너라는 사람한테 정말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 위자료 준비해야 될 거야. 오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참 기가 막히더군요. 그때 장인이 아내의 뺨을 때렸습니다.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당장 무릎 꿇고 빌어 이거 사! 나 임신했어. 임신했다고. 뭐라고? 임신? 너 임신한 거야? 장모가 깜짝 놀라며 울고 있는 아내의 어깨를 흔들었어요. 오늘 병원 갔다 왔어. 오빠, 나 임신했대. 오빠가 그렇게 기다리던 임신. 내가 다 잘못했어. 오빠 나 정말 잘할게. 이제 뱃속에 아이 키우면서 오빠 내조하면서 그렇게 살게. 용서해줘 오빠. 그러면서 아내는 초음파 사진을 꺼내서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장모가 눈물을 흘리며 이서방, 임신까지 하네. 이번 딱 한 번만 용서해주게. 이제 정말 정신 차릴 거야. 초음파 사진을 보는데 피식 웃음이 나더군요. 그리고 저는 박장대소를 했습니다.
장인 장모, 그리고 아내가 어리둥절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았어요. 그 애가 내 애니? 그 불륜남한테나 가봐. 뭐라고?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오빠 애라고. 그래, 이서방. 무슨 말을 그렇게 하나? 애가 아무리 그래도 그런 걸 거짓말할 애는 아니네. 허허허, 아직 따님은 잘 모르시네요. 저 석 달 전에 정관 수술했습니다. 그때부터 이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증거 모으고 서류 준비한다고 지금까지 온 것뿐이에요. 제 말에 모두가 경악했고 아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더군요. 야, 이 미친 거사.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아이고, 아이고. 장모가 아내를 붙잡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장인은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죠. 석 달 전 이혼을 결심했을 때 바로 정관 수술을 했습니다. 변호사 말로는 불륜 사유로 하는 이혼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종종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만일을 대비해서 바로 수술을 했던 거였어요. 아내는 망연자실한 얼굴이었고 저는 이혼 서류를 던지며 마지막으로 인생 똑바로 살아. 쓰레기처럼 살지 말고. 아, 참.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그 남자는 내가 상간남으로 고소했어. 오늘 고소장이 갔을 텐데. 둘이서 머리 맞대고 어디 한번 잘해봐. 뒤돌아서 나오는 제 뒤로 두 모녀의 통곡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날 상간남과 아내가 저를 찾아와서 무릎을 꿇더군요. 제발 고소를 취하해달라고요. 내가 왜 그렇게 해줘야 하지? 오빠, 이혼할 때 하더라도 상간남 고소 취하만 좀 해줘. 정말 죽을 죄를 졌어. 왜? 애기 아빠가 상간남이라 그래? 형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누가 네 형님이야? 이것들이 쌍으로 미쳤네? 그러게 끼리끼리 만나겠지. 평생 상간남으로 살아. 내 눈앞에서 꺼져. 지금도 주먹 날리고 싶은 거 간신히 참고 있는 거니까. 오빠, 그럼 내 짐만 좀 챙겨갈게. 이 집에 네 짐이 어딨어? 결혼 후에 내 카드로 산 건 다 내 거지. 정말 치졸하게 이럴 거야? 닥쳐. 1년 동안 네가 쓴 카드값 다 청구하기 전에. 그렇게 저는 이혼했습니다.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1년의 결혼 생활은 저에게 악몽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아내를 클럽에서 본 친구 말로는 그날 클럽을 나가는 아내를 뒤따라 나가자 아내와 그 남자 둘이서 클럽 앞에서 담배를 피더랍니다. 술에 취한 남녀가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며 비틀거리는 모습에 많이 놀랐다고 합니다. 차마 그 얘기까진 저한테 못하겠더라며 저의 이혼 소식을 듣고 나중에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참, 저는 어디까지 속은 걸까요? 그리고 이 여자는 저를 얼마나 우습게 생각한 걸까요?